어느 조용한 마을에 철학자 칸트의 이론에 심취한 한 남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토마스였고 그는 홀로 사는 40대 중반의 독신남으로 마을 사람들은 그를 철학자라고 불렀습니다. 토마스는 칸트의 카테고리적 명령을 자신의 삶의 지침으로 삼아 언제나 사람들을 목적 그 자체로 대하려고 애썼습니다. 그의 독특한 사고방식은 이웃들에게는 호기심 어린 시선으로 받아들였었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 커다란 행사가 열리게 되었다는 소식이 돌았습니다. 마을 중앙 광장에서 연례축제와 바자회가 열릴 예정이었는데 이때 토마스는 자연스럽게 그 행사에 참여하여 자신의 철학적 사상을 사람들에게 어떻게 재미있게 전달할 수 있을지 고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모이는 바자회에서 자신의 철학을 맛보여줄 흥미로운 방법을 떠올렸습니다. 드디어 축제날 토마스는 작은 부스를 차려놓고 사람들을 맞이했습니다. 그의 부스 위에는 도덕에 미식해 사람을 맛보는 다양한 방법이라는 다소 수상한 표어가 붙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호기심을 자극하는 문구에 이끌려 하나둘씩 부스를 찾았습니다. 부스에서 토마스는 색색의 다양한 과자 상자를 준비해두고 있었습니다. 방문객에게 각 과자 상자를 고르면 그에 맞는 철학적 메시지를 전달해주는 방식이었습니다. 첫 번째로 다가온 사람은 어린 소녀였습니다. 소녀는 무지개색 과자 상자를 선택했습니다. 토마스는 과자를 그녀에게 건네며 말했습니다. 이 무지개 과자는 다양한 색들처럼 사람들도 다양한 개성과 인격을 지니고 있단다. 그들을 단지 목적을 위한 수단이 아닌 그 자체로 존중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어. 곧이어 호기심에 찬 중년 남성이 다가와 검은색 과자 상자를 골랐습니다. 토마스는 잠시 고민하더니 이 과자는 밤하늘처럼 어두운 색이지만 그 안에는 빛나는 별들이 숨겨져 있지. 이처럼 우리는 누구나 다른 이의 깊은 곳에 있는 빛나는 가치를 봐야 해. 이를 잊지 않으면 사람을 단순히 수단으로 대하지 않게 될 거야. 이런 식으로 토마스의 부스에는 저마다 독특한 과자 상자와 메시지가 준비되어 있었고 그의 도덕에 미식해는 점점 인기몰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연인, 친구, 가족 모두가 각자의 상자를 선택하며 토마스의 철학적 메시지를 재미있게 즐기고 자기 자신과 주변 사람들을 돌아보는 계기를 갖게 되었습니다. 축제가 끝나갈 무렵 한 주변인이 다가와 토마스에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왜 굳이 과자로 이걸 표현했나요? 토마스는 싱긋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과자는 우리의 삶에서 흔히 접하는 것이면서도 그 속이 무궁무진하잖아요. 사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깊은 철학이 자리할 수 있어요. 맛있게 즐기면서 중요한 메시지를 전할 수 있다면 그것만큼 좋은 방법이 없다고 생각해서죠. 결국 그날의 토마스의 실험은 많은 이웃들에게 철학적 과자의 달콤함과 카테고리적 명령의 깊이를 동시에 맛보게 하는 성공적인 경험으로 남았고 그의 철학은 마을 사람들 간의 관계를 한층 더 두텁게 만들어 주었다는 후문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그리스의 한 작은 마을에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젊은 철학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늘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론에 깊은 감명을 받았고 특히 목적론이라는 개념에 대한 깊은 고찰을 이어갔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어느 날 마을 사람들에게 이 이론을 쉽게 설명하고 그들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자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계획한 것은 마을 광장에서 열리는 연례축제에서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이었습니다. 축제 당일 아리스토텔레스는 광장 한가운데 마련된 작은 연단에 올라서서 잠시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기대와 호기심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마을 사람들, 여러분은 혹시 이 작은 씨앗이 무엇으로 변할지 상상해본 적이 있습니까? 아리스토텔레스는 주머니에서 작은 씨앗 하나를 꺼내 높이 들어 보였습니다. 이 조그마한 씨앗은 그저 땅속에 붙여있을 때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 보일지 모르지만 이 속엔 위대한 목적이 숨겨져 있습니다. 바로 웅장한 나무로 자라나는 것이지요.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손에 든 씨앗을 내려다보며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이 작은 씨앗은 단순히 나무로 자라기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이 나무는 새들의 집이 되기도 하고 사람들에게 시원한 그늘을 제공하기도 하죠. 또한 땅을 덮는 나뭇잎들은 비가 올 때 흙을 보호하고 영양분을 공급하기도 합니다. 그는 씨앗에서 나무로, 나무에서 숲으로 이어지는 이야기를 생생하게 전했습니다. 결국 이 씨앗 하나가 이루어내는 것은 단순한 나무 이상의 것입니다. 그것은 자연의 순환을 유지하고 생명을 이어가게 하는 거대한 유기적 시스템의 한 부분이 되는 것이죠. 아리스토텔레스는 잠시 숨을 고르고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이제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세요. 우리는 모두 이 작은 씨앗과 같은 존재입니다. 어쩌면 우리 각자의 목적은 명확하게 보이지 않을지도 모르지만 우리의 존재는 분명 어떤 위대한 목표를 품고 있습니다. 그는 청중들에게 삶의 목적에 대해 그들 스스로 질문하도록 격려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꿈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존재는 어떤 더 큰 목적에 기여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삶은 단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의미를 찾고 그 목적을 이루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의 개인적인 행복, 가족의 사랑, 공동체의 번영,
이 모든 것이 여러분이 추구할 수 있는 목적이며 아리스토텔레스의 목적론에 따르면 여러분은 이 목적들을 향해 자연스럽게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메시지는 마을 사람들 사이에 깊은 울림을 남겼습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삶을 돌아보고 새로운 결의를 다졌고 그날 이후 많은 사람들은 주변 이웃들과 더불어 살아가며 자신들의 목적을 재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아리스토텔레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목적론을 통해 사람들에게 단순한 씨앗에서 시작되는 위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그 이야기는 오래도록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잊히지 않는 전설로 남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아테네의 번화한 거리에 기묘한 상점을 운영하는 주인이 있었습니다. 이 상점은 보통 가게와 다를 바 없어 보였으나 사실은 아주 특별한 곳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이곳을 이데아 상점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상점에는 세상 모든 것의 이데아, 즉 사람들의 마음속 완벽한 형태를 구현한 물건들이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가게의 입구에는 원하는 것의 진정한 모습을 찾아가는 여정이라는 편말이 걸려 있었는데 호기심 많은 철학자들이나 지친 일상에 지친 사람들이 자주 드나들었습니다. 어느 날 평범한 젊은 남자가 상점에 들어왔습니다. 그는 생활 속에서 어딘가 불만족스러움을 느끼고 있었지만 그게 무엇인지 정확히 알지 못해 답답해하고 있었습니다. 남자는 가게 주인에게로 다가가 설명했습니다. 저는 세상에서 제 마음에 드는 의자를 찾지 못했습니다. 어떤 의자는 너무 딱딱하고 어떤 의자는 너무 부드럽습니다. 제가 원하는 건 완벽한 의자입니다. 앉을 때 마치 구름 위에 떠 있는 듯한 기분이 들면서도 견고하고 안정적인 느낌이 그런 의자가 필요해요. 주인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렇다면 당신이 찾는 것은 의자의 이데아입니다. 저기 안쪽 섹션으로 와보세요. 그는 남자를 상점 깊숙한 곳으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에는 수많은 의자들이 있었는데 그중 하나는 무엇인가 특별해 보였습니다. 그것은 빛이 나지도 않았고 다른 의자들과 다르게 생긴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의자에 앉아본 사람들은 누구나 한 가지 공통된 경험을 했습니다. 그 의자에 앉는 순간 당장은 그들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했지만 점점 뭔가 알 수 없는 편안함과 다정함이 느껴졌던 것입니다. 남자는 그 의자에 앉아보고 처음에는 의아해했지만 곧 그의 불안은 사라지고 마음속 깊은 곳에부터 알 수 없는 평온함이 퍼져나갔습니다. 이제 조금 알 것 같습니다. 이게 바로 제가 원하던 그 느낌인 것 같아요. 그는 주인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며 의자를 손에 넣었습니다. 상점 문을 나서며 그는 자신이 찾던 것이 물질적으로 완벽한 의자가 아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가 정말로 원했던 것은 자신만의 편안함과 조화로운 상태였습니다. 그것을 찾기 위해서는 외부의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을 이데아 상점의 경험을 통해 알게 된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 그는 더 이상 다른 의자를 찾아 헤매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는 자신의 주변과 내면에서 늘 새로운 이데아를 탐구하곤 했습니다. 그리고 그 여정은 그의 삶을 색다른 방식으로 풍요롭게 만들었습니다. 이 젊은 남자의 이야기는 우리가 플라톤의 이데아론을 바라볼 때 단순히 완벽함을 외부에서 찾으려는 대신 우리 내면의 상태와 조화를 이루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어쩌면 우리가 찾고 있는 진정한 이데아는 우리 자신이 이미 알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네 번째 이야기. 아주 오래전 소크라테스라는 대천학자가 아테네의 어느 한적한 광장에서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역설적인 말과 깊은 통찰에 매료되어 모여들었고 그 중에는 정치가, 상인, 심지어는 잘난 체하는 젊은 철학도들까지 있었지요. 그날도 소크라테스는 자신이 늘 하듯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께 진정한 지혜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제가 아는 바에 의하면 그것은 바로 자신이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때 교만한 미소를 머금은 젊은 철학도가 용기 있게 소크라테스에게 물었습니다. 그럼 스승이여, 모른다는 것을 아는 것이 어떻게 지혜가 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단지 무지를 인정하는 것일 뿐이지 않습니까? 소크라테스는 그 청년을 바라보며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럼 젊은이여, 자네가 알고 있는 것을 예로 들어보게. 세상의 이치를 아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네. 그런데 자신이 알고 있다고 믿는 것에 대해 얼마나 깊이 생각해 보았는가? 청년은 이에 굴하지 않고 자신이 아는 수학, 천문학, 심지어 정치학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지식을 줄줄이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경청하며 그에게 계속해서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러나 청년이 말하는 하나하나의 지식은 깊지 않고 단편적인 것들에 불과했습니다. 대화가 이어질수록 청년은 서서히 그의 지식이 얼마나 피상적인 것인지 깨달아갔습니다. 그는 결국 머리를 극적이며 자리에 앉았고 군중들 사이에 소곤거림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청년에게 쓸데없이 창피를 주고자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저 세상의 지식을 겸손하게 대하고 끊임없이 질문하고 탐구하는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잠시 후 소크라테스는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아는 것은 우리가 모른다는 사실이며 이는 겸손하게 배우려는 의지의 시작이네.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고 느끼게 될 때 우리는 오히려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진실에 가까워질 수 있는 것일세. 광장을 꽉 채운 청중은 그 깊은 의미를 이해한 듯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이후로 많은 이들이 소크라테스의 이론을 실천하며 끊임없이 질문하고 배우기를 멈추지 않았다고 전해집니다. 마치 스스로의 한계를 아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지혜로 가는 길이라는 깨달음을 안고서 말입니다. 결국 소크라테스는 그날의 대화를 통해 모두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알문무지를 아는 데서 시작한다는 것이었지요. 그리고 그 메시지는 오늘날까지도 많은 철학도와 사상가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